중국 국영방송의 한 베테랑 기자가 전 세계 중국 미디어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평소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폄하하던 이 기자는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을 취재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허울뿐인 발전상을 폭로하겠다던 그가 기자의 양심과 자신의 커리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이징 출신 중국 국영방송 CCTV 기자 장 이첸입니다. 제가 유명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다는 관점으로 비판적 리포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기사가 인기가 많았고 저도 그 흐름을 타고 승진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장이 저를 불렀죠. 이첸,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보게. 부장은 책상 위에 한국 사회 문제 집중 조명이라고 쓰인 폴더를 내밀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야. 한국의 실체를 파헤쳐서 보여주라는 거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은 썩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를 한 단계 올려줄 기회였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기사의 연장선이지만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주 내로 출발하게 카메라 팀도 꾸려주지. 비공식 취재니까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가는 게 좋겠어.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이 가득했죠. 높은 자살률, 극심한 경쟁 사회, 양극화 문제.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아 중국 시청자들에게 우리는 한국보다 훨씬 나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됐습니다.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카메라맨 리우가 배정됐죠.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한국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겁니다. 화려한 서울 뒤에 숨겨진 빈곤,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모순을 찾아내야 해요. 계획을 세우면서 흥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제 이름은 중국 전역에 알려질 테니까요. 장 이첸, 한국의 실체를 파헤친 용감한 기자. 그런 타이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 취재로 내 커리어는 한 단계 도약할 거야. 한국의 실체를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완성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화려한 공항.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계획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예상 밖의 상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는데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안내문까지 있었죠. 어서 오세요. 여권 보여주시겠어요? 입국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어였지만 발음이 또렷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여권을 건네자 빠르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비효율적인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죠.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첸, 어떤 장면부터 찍을까요? 리우가 카메라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공항 주변부터 시작해보자. 혹시 지저분한 구석이나 불편한 시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찾은 건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외부와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택시 승강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줄을 지켰고 택시 기사들은 정확히 순서대로 손님을 태웠습니다. 여기 좀 너무 깔끔한데요? 리우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 공항은 관광객들이 처음 보는 곳이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거겠지. 도심으로 가면 달라질 거야. 호텔에 도착 후 리우와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을 찍기 어렵겠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표면적인 모습만 본 거야.
내일부터 진짜 취재를 시작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본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나와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광화문, 청계천, 명동. 어디를 가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거리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리우가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데 어떻게 거리가 이렇게 깨끗한 거죠? 저도 의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는 모양이야.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지하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들,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승객들. 이 모든 것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찍은 영상은 전부 좋은 모습뿐인데요. 리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해. 외곽 지역으로 가보자. 거기라면 분명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깨끗했고 공원은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를 지켰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노인과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고 놀랍게도 그 노인은 간단한 영어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살기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 그게 우리 문화야. 이런 대답은 제 기사 방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물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시민들,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 모든 것이 제가 만들려던 한국의 어두운 면 기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첸, 이대로는 원하는 기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리우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또는 알고 싶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우리가 본 것이 모두 표면적인 모습일 뿐인가?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제가 찾는 진짜 한국이 있을 테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심장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를 돌아보기로 했죠. 분명 그곳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작은 시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라고 생각했죠. 카메라를 준비시키고 시위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위는 매우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질서를 지켰고 경찰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폭력이나 고함은 없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에게 다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시위인가요? 환경 보호를 위한 시위입니다. 정부가 더 강력한 탄소 감축 정책을 실행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심지어 증거 자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대했던 분노한 군중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시위 후에는 경찰과 충돌하지 않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시위가 끝나면 쓰레기를 정리하고 평화롭게 해산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는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이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보안 검색은 철저했지만 일반 시민들도 방문객 예약을 통해 국회를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인상적이었죠. 국회 앞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죠. 이런 발언을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셋째 날은 서울 외곽의 낙후된 지역을 가보기로 했어요. 구글 맵으로 검색해 찾은 오래된 주택가를 목적지로 삼았죠. 분명 그곳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집들은 오래되고 작았지만 놀랍게도 거리는 깨끗했고 골목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공원도 있었죠. 한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영어를 몰라도 손짓과 표정으로 환영의 뜻을 전해주셨죠. 심지어 집에서 만든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동네에서도 사람들은 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동네는 어떠세요? 살기 힘들지 않나요? 제가 통역 앱을 통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 젊은이들이 떠나서 조금 외롭긴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 그 말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삶에 대한 긍정과 이웃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를 더 돌아보니 작은 도서관과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 체크와 취미 활동이 진행 중이었죠. 국가와 지역사회가 소외된 지역도 챙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첸,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리우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오래된 동네에서도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서조차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혼잡한 출근 시간을 취재하면 분명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경쟁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오늘은 강남역 근처에서 출근 시간대를 찍어보자. 그곳이라면 분명 사람들의 지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아침 7시에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많은 인파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면서도 서로를 배려했고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인파를 촬영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저는 도로 쪽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아!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심하게 다친 것 같았고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발목이 꺾였습니다. 순간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다가와 저를 도왔습니다. 누군가 제 다리를 살펴보았고 다른 사람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놀라서 멈춰서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통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저는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도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외국인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저를 살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구급대원이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 물었습니다. 다리가 무릎과 발목이 아파요. 걱정 마세요. 곧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리우가 제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들것에 옮겼고 곧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의료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제 상태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장이첸 씨, 맞으신가요? 의사가 제 여권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다리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할 것 같네요. 골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는 천천히, 분명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1부터 10까지의 통증 척도에서 7이라고 대답했고, 곧 진통제를 투여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였습니다. 접수부터 진단, 치료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한 염좌와 타박상이 있어 일주일 정도 목발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한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보험은 있으신가요? 네,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혹시 보험이 없으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외국인이라도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상태가 어떠세요? 통증은 줄었나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한국 체류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 병원에는 외국인 환자 지원센터가 있어서 통역이나 기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외국인도 이렇게 빠르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특별 대우를 해주신 건 아닌가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습니다. 저희에게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환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외국인이 이런 대우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경험한 이 사고를 통해 제가 보려고 했던 진짜 한국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지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몇 장의 소중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사진들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죠. 프론트 데스크에 분실물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직 접수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리우의 제안에 따라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친절한 경찰관이 영어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관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대한 빨리 찾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갑에 연락처가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호텔 정보를 남겨주시면 소식이 있을 때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분실물을 찾는 것은 행운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경찰관의 친절한 태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장이첸 씨? 강남경찰서입니다. 지갑을 찾았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시민분이 호텔 로비 소파 밑에서 발견해 저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아까 만났던 경찰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머니와의 사진까지 모두 온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죠? 운이 좋으셨어요.
호텔 청소 직원이 소파를 청소하다가 발견했고 바로 시민분이 저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분이 현금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갑을 주었는데 그 안에 현금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입니다.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의식,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회 시스템. 이 나라에서는 잃어버린 물건도 주인을 찾아갑니다. 한국 방문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별이 보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짜는 이 나라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진실을 외면했던 죄인이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카메라도 기록도 없이 오직 스스로를 향한 참회의 표시로요. 하지만 대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본 진실을 그대로 전하겠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작성해온 새로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다루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루고 제가 직접 경험한 따뜻함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 의식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었습니다.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 기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태도, 시설의 상태, 사람들의 행동.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첸, 괜찮아요? 리우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돌아오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래요. 마치 다른 세계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기사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에서 쓴 진실된 기사와 상부의 기대에 맞춰 급하게 작성한 거짓 기사, 두 가지 버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제 양심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부장은 저를 바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첸, 어땠어? 좋은 자료 많이 가져왔나? 순간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문제투성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가 그렇듯 문제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질서 있고 효율적인 사회였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고 사회 시스템도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상부에서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기사를 기대하고 있어. 그게 내 임무였잖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거짓으로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자로서의 윤리에 어긋납니다. 부장은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윤리. 내가 지금 윤리를 말해? 우리의 임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야. 개인의 윤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부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첸,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원래 계획대로 기사를 쓰면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지. 하지만 고집을 부리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그 지갑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시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제가 한국에서 쓴 진실된 기사를 부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기사를 대충 훑어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생각보다 발전된 사회 시스템과 높은 시민의식. 너 미쳤니? 이것이 제가 본 진실입니다. 부장은 기사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넌 해고야.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직업을 잃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찍은 영상과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중국 내 몇몇 독립 미디어 플랫폼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실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상하이에 기반을 둔 한 온라인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이첸 씨, 귀하의 한국 취재 경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식을 바꾸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제 이야기에 놀라워했고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했습니다. 물론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인터뷰의 인기에 힘입어 그 매체는 저에게 정규 칼럼을 제안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진짜 모습을 소개하는 칼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칼럼은 점점 더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CCTV의 한 프로듀서가 비밀리에 저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이첸 씨, 당신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좀 더 균형 잡힌 국제 보도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대화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처음에는 함정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진짜 제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비밀 미팅 끝에 저는 CCTV의 새로운 국제 뉴스 프로그램에 컨설턴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1년 후 CCTV는 아시아 이웃들이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사회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한국 편의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정치적 제약은 존재했고 민감한 주제는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웃나라에 대한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조롱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진실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올게요.